자, 4월 10일 총선이 오늘로써 3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 공천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본선 대진표 윤곽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패널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서영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함께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민주당 소식 먼저 살펴보죠. 이재명 대표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요. 국민의힘 공천을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조차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폐륜 공천으로 국민을 능멸하고 있습니다. 심판해야 합니다. 심판하면 바뀝니다. 심판해야 바뀝니다. 이번 총선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대결이 아닙니다. 반국민 세력 국민의힘과 국민의 대결입니다. 제가 강하다고 그랬는데 강한 것보다 더 심하다 이렇게 들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공천, 폐륜 공천이라면서 정권 심판을 강하게 하는 모습인데 어제 기자회견 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좀 그 내용이 있을 줄 알았어요. 예. 그러니까 저렇게 규정하시는 기자회견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정권 심판론을 제기하면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정책 실패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줄 알았는데 예. 그것보다는 그냥 규정하는 거죠. 국민을 설득한다기보다는 국민을 오도한다. 저는 그렇게 얘기가 되고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반국민 세력이라고 하는데 글쎄 공천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반헌법적이고 반국민 세력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것은 민주당 공천일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일부 비례대표 추천 방식을 보면 그 안에 진보당 그러니까 옛날 통진당의 후신격인 예. 저희 헌법이 보장하는 여러 가지 그 노력을 폄훼하는 이런 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천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과연 이것이 어느 당의 공천이 반국민 공천이냐 것에 대해서 먼저 공격을 해오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본인이 받을 공격을 먼저 공격함으로써 국민을 어느 정도 호도하는 듯한 인상의 기자회견이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오늘은 충남 천안을 찾습니다. 최상병 수사 외압 의혹 부각시킬 예정일 걸로 보이는데 지난주에는 경기 양평을 찾았거든요. 네네. 이제 제가 행보를 보면 정권 심판 벨트 행보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총선의 최종적인 목표가 야당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윤석열 정부의 무도한 국정 운영에 대해서 심판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 이제 본격 이제 선거전에 돌입했다고 보면 되는 것이에요. 그전에는 양당 공이 공천에 대해서 진행하면서 서로 간에 공천을 헐뜯었지 않습니까? 특히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민주당의 시스템 공천에 대해서 사천이다. 라는 지적을 하면서 규정하고 들어와서 네. 뭔가 민주당의 전체적인 흐름을 방해했는데요. 네. 이재명 대표께서는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팩트를 체크해서 얘기한 것 같아요. 폐륜이 뭡니까? 사람으로서 지켜야 될 도리를 지키지 못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과연 윤석열 정부의 지금 공천들이 그렇게 이루어졌느냐. 첫 번째 양평은 지금 현재도 그거에 수사나 여기 조사가 진행되지 않잖아요. 거기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그 일가의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점 변경이 됐었다. 이 부분. 그다음에 최상병 이 수사외압 부분은요. 너무나 이건 명확하고 정확하게 다 이 조사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예. 호주 대사로에서 가장 유일한 그리고 유력한 증인을 빼돌리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을 타격한다는 지점에서는요. 예. 윤석열 정부의 어떤 심판론에 대한 프레임을 부각하기 위한 행보들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근데 제가 그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 공수처에 수사를 하고 있고요. 네. 그 특검 법안은 이미 그 패스트 트랙에 올라가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통과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정치 공방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네네. 또 하나는 그 양평고속도로 이 부분도 이미 국정조사안을 제출해 놓고 진행을 안 하고 있어요, 민주당에서. 그걸로 볼 때는 그냥 정치적 공방의 대상으로 삼아 놓은 것 뿐이지 실제 진상규명 의혹은 노력은 안 하고 있다라는 취지 국민들께서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민주당이 이걸 진행하지 않은 거 아니잖아요. 국민의힘이 방해하고 막아선 거지. 민주당 하자고 하면 빨리 했었으면 이게 진상조사가 되는 것이죠. 아니, 민주당이 안 하는 건 국정조사를 아닙니다. 네. 민주당 혼자 다 생각할 수 있으면 추진할 수 있는 의석수를 갖고 알겠습니다. 있잖아요. 의석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네. 추진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있다 이런 얘기로 지금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건 잠깐 내려놓고요.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지역구 주민들에게 네. 이찍 이게 이제 어떻게 비하할 수도 있는 발언이긴 합니다만 네. 비판이 일자 곧바로 사과를 했습니다. 여당에서는 주워 담을 수 없는 발언이다 이런 비판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 상황은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저는 이 부분이 문제가 크다고 보는 것이 그렇습니까? 첫 예. 번째는 현행법상 비밀 투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당신 어떤 투표를 했는지 물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설마 뭐 이직이세요? 라고 물어보는 것은
당연히 지난 대선에서 어디 찍었죠?라고 묻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야당 대표께서 우리 헌법이 또 국회법이 보장하고 있는 네. 비밀 투표 원칙을 무시한 질문이었다는 거고요. 네. 또 하나는 그 설마 이 찍었냐 이 말 자체가 왕따하는 수단인 것이죠. 해당 지역구가 민주당의 지지 기반이 강한 지역구거든요. 그렇다면 민주당의 지지 기반이 강한 지역구에서 당신 설마 누구 찍었어라고 묻는 것은 낙인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저런 식의 반응이 물론 또 밴드웨건 효과를 몰아올 수 있는 여지도 없잖아 있지만 긍정적 효과도 없잖아 있지만 본인한테는 예. 그러나 야당 대표가 할 수 있는 대화의 범위를 넘어섰다. 이것은 국민의 비밀투표권을 보장하는 법을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고 예. 낙인 효과를 통해서 국민을 갈라놓는 이런 처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은 이 대표 어제 수도권에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라는 지적에 지난 서울시장 선거를 언급하면서 예측과 실전 달랐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당내에서는 현재 수도권 판세 어떻게 좀 예측을 하고 전망을 하고 계시나요? 일단 뭐 총선은 본선에 가봐야 그 결과를 알 수 예,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뭐 이게 불리하다, 유리하다라는 것들은 양당 모두다 이거는 굉장히 경솔한 부분이에요. 하지만 예. 이제 선거라는 게 여론조사 수치만으로 결과가 그렇게 딱 떨어지진 않습니다. 그래 왔고요. 그렇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께서 얘기를 한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모든 선거를 임하는 데 있어서는 만만치 않다, 녹록치 않다. 라고 보고 전략을 세우는 부분이고 기본적으로 지금 보면은 많은 국민들께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론이 기저에 아주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처럼 똑같이 하면 안 된다. 국민의힘은 상대를 헐뜯어서 그냥 비호감으로 이 선거를 치러서 뭔가 극단적으로 치우쳐서 득을 얻으려고 하는데 민주당은 이 정권 심판에 있는 국민들의 이 어떤 부흥에 대해서 그거를 우리가 더 잘할 수 있습니다라는 어떤 신뢰를 줌으로써 수도권 예. 판세를 끌어와야 된다라는 측면에서는 지금 당내 분위기는 우리가 뭐를 잘할 것인가를 보여주자라는 전략을 세우고 지금 진행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말씀드립니다. 자, 민주당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공천 상황도 좀 짚어보죠. 최근 복당한 이현주 의원요. 결국 경기 용인정에서 경선을 뚫고 공천을 확정을 했습니다. 복당 과정에서 이제 철새 논란이 있었죠. 공천장 전 상황 결국은 겸어졌는데 이거는 어떻게 밖에서 보실 때 평가하십니까? 이게 이제 이현주 전 의원이 인지도가 높잖아요. 예. 높은 인지도를 배경으로 해서 경선에서는 유리한 고지를 점령합니다. 근데 이제 그 경선 상대방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박성민 전 비서관의 경우는 활발한 활동을 하는 사실은 기대되는 청년 정치인이었어요. 예. 근데 경선을 붙임으로써 사실 그 정치인이 이길 수 있는 길을 막았던 거거든요. 아.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지역구로 뭐 가서 경선을 시키든지 예. 비슷한 분이 계시는 데 있죠. 여전사 3인방이라고 하시는 분들 3분을 경선시키든지 이렇게 해서 비슷한 경력을 가진 분들을 경선을 시켰어야 되는 것이지 한참 활발히 크고 있는 청년 정치인과 경선을 시켜서 그 청년 정치인이 이길 수 있는 길을 봉쇄했다. 아. 저는 여기 하나 문제가 있는 것이고 예. 또 하나 이현주라는 정치인의 행보 자체는 모든 국민이 알 수 있듯이 상당한 광폭의 행보를 해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치 스펙트럼을 넘나드는데 저는 원칙이 있나 싶은 것이고 또 하나는 지역적 스펙트럼도 너무 넓어요. 아. 광명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예. 사실 부산에 또 영도로 갔다가 부산 또 옆 지역구로 갔다가 부산시장 출마했다가 다시 또 경기도로 왔단 말이에요. 용인으로 예. 왔습니다. 저는 이런 지역적인 스펙트럼이 넓은 것이 예. 본인의 어떤 명분이 있는 것인지 예. 그 명분을 국민께 설득하지 않는 한 예. 본인의 정치 행보는 비판을 받을 것이다. 그 지금 청년 정치인 박성민 그 청년 정치인 네.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화면에는 얼굴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이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젊은 정치인이 지금 도전할 수 있고 다져왔던 것에 대해서 지금 이현주 의원이 가면서 기회를 놓쳤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주당 내에서. 그런 비판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크지요. 예. 그러니까 당에서 좀 전략적으로 예. 젊은 정치인들을 키울 수 있는 활로를 열어줬어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굳이 꼭 거기에 이현주 전 의원을 보냈어야 되느냐라는 비판에 있어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다만 이제 지금 이번 총선의 규정 자체가 네. 계속 반복되지만 이현주 전 의원이나 여전사 3인방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들은 이들이 어떤 양지를 간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윤석열 정부와 잘 싸울 수 있느냐 이걸 판단한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당신과 민심의 일치 부분들은 결국에는 정권 심판을 한 후에 네네. 이 총선에 승리해서 이분들을 말하자면 국회에 입성시켜서 예. 나머지 남은 3년이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 이 세 분께서 그 역할
를 앞에서 해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아마 선택을 받지 않았을까 좀 그렇게 좀 판단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민주당 이제 조만간 선대위 구성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재명, 이해찬, 김부겸 3톱, 3톱 체제가 유력하다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현실화될지 또 꾸려진다면 실제로 공천 내용 좀 잠재울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저기 언급되는 분들은 이미 이제 익숙한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중에 김부겸 전 총리의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개파 색채가 가장 낮은 분이죠. 예. 저게 이제 한 분 더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사실은 친문 개파 색채가 좀 강한 분이 들어가야지만 지금 현재 민주당의 어떤 난맥상을 수습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부겸 전 총리 훌륭하시죠. 그런데 예. 아우를 수 있는 곳 중에 지금 비어 있는 데가 친문 색채가 강한 분이에요. 그래서 조국 신당이 뜨는 것이라고 저는 평가를 하기 때문에 네네. 친문 색채가 강한 분, 친문이라는 색채 때문에 역차별 받았던 분이 선대위원장으로 들어와야지만 민주당은 통합된 선대위 구성으로 구성이 완료된다. 자.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그 임종석 전 실장 이야기도 이탄희 의원 이야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네. 지금 보실 때는 그러면 선대위원은 어떤 식으로 뭐 집단으로 합니까? 네. 어떻게 합니까? 일단 이제 공동선대위원장이 되는 것이죠. 아, 예. 그리고 이제 선거가 치러지면 지금 말했다시피 정권 심판 벨트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곳곳에 있습니다. 충청도 있고 뭐 저 강원도 있고 부산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네. 거기에 가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로 선대위를 구성하는 것이고요. 보면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 잘 알지만 거긴 충청 중심이고요. 그렇죠. 김부겸 전 총리는 TK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임종석 실장이나 전 실장이나 이탄희 의원이 들어온다면 예. 호남과 친문, 그다음에 젊은 정치에 대한 소장파의 소신 이런 부분들이 아울러져서 나름대로 좀 큰 의미 있는 선대위가 구성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예측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비례대표 위성정당이죠. 국민의 미래 후보 신청에 530명이 몰린 가운데 이니환 전 혁신위원장이 선대위원장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앞서 한동훈 위원장과 인 전 위원장 발언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한 장관님 굉장히 신선하고 좋잖아요. 너무 좋은 분이에요. 아주 합리적인 분이에요. 저보다 젊지만 제가 존경하는 분입니다. 여러 가지로 장점이 많은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할 만한 가문이고 이뇨한 위원장이 그동안 우리 당을 위해서 해온 활동들을 보시면 저는 장점이 많은 분이다. 자, 530명이 이제 후보 신청을 했는데 당선권이 한 20번 정도 이 안팎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27대 1 수준이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순번을 어떻게 배치했니? 누가 번호를 배치할지 이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거는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될 것 같으세요? 보이세요? 뭐 이건 순수한 예측인데요. 그렇겠죠. 일단은 비례대표 운영 그 방법을 보면 어쨌든 비례성 강화, 그러니까 대표성 강화거든요. 그렇겠죠. 예를 들면 지금 국민의힘의 공천 결과를 보게 되면 경선 지역도 있기 때문에 실제 30대 이하가 10% 정도뿐이 안 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네. 그리고 여성도 좀 많이 낮은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맞아요. 젊은 층과 여성 그리고 호남 이분들의 대표성 강화를 위해서 조금 보완할 그러니까 지역구 경선 결과를 보완하는 방법의 비례대표 운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예. 그 과정에서 이제 또 그 직역 대표도 있기 때문에 각 직역 대표, 세대 대표, 지역 대표 이런 것들을 위해서 비대위원들도 중용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 비대위원과 영입 인재들은 사실 그런 대표성 강화를 위해서 영입한 인재들이기 때문에 비대위원 및 영입 인재들을 전면에 배치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지역구에서 잘 보여주지 않았던 여성과 청년 이런 거에 대한 좀 비중이 좀 있어야 된다. 이런 지적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기존의 계획보다는 조금 더 청년이 보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인 전 위원장 이제 비례정당 선대위원장을 맡는 방안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인 전 위원장 호남 출신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인 전 위원장이 비례정당의 선대위원장을 맡는다. 총선에 도움이 될까요? 뭐 실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전 혁신위원장이 물론 이제 미완의 혁신을 하고 가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국민들에게 인지도라든지 호감도가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네네. 그런 의미에서는 국민의 미래라는 이제 비례정당의 선대위원장을 맡은다면 나쁘진 않은데 뭐 전략적으로는 뭐 어떤 전략을 세울지는 모르겠지만 예. 조금 뭐 비판은 아닙니다. 그냥 얼굴마담 수준에서는 나쁘지 않다. 그리고 뭐 비례가 무슨 지역이 있겠습니까? 호남 예. 출신이든 아니든 간에 결국에는 이제 비례대표 정당에 대해서 그 이름 그다음에 관심도를 끄는 데 있어서는 나쁘지 않은 선택 같다. 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객관적으로 얘기하시는데 호남 사람이고 또 영향이 있다라고 보시면 위협은 되십니까? 위험 요인은 그런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례정당의 선대위원장의 대표 자체가 누구를 세우든 간에 이게 이번 지역구 선거에 있어서는 예. 큰 위험 요소는 아니고요. 기본적으로는 비례대표를 위협을 받는다면 네. 어떤 인물들을 포진시키느냐 그게 위협이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 출신인 안상훈 전 사회수석 또 천효정 전 부대변인 등도 공천 신청을 했습니다. 용산 참모들이 이 꽃길을 쫓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 나오고 있어요. 지역구 공천에서도 친윤 의원 대부분 생존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뭐 신청하는 거는 자유죠. 자유죠. 그러니까 그거는 530여 명이 그렇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안상훈 전 사회수석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회복지 부분을 전공하신 분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 부분을 이제 대표한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데 이미 윤도현 뭐 자립준비 청년의 경우에도 사회복지를 대표하는 분이에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를 대표하는 분들이 여러 분 될 수는 없는 것이고 만약에 안상훈 수석을 공천하게 되면 이것이 역효과일 수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안상훈 수석보다는 윤도현 자립준비 청년이 공천받을 가능성이 더 크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총선 한 달 앞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30일 남겨두고 있는데 한동훈 위원장 대국민 메시지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정조준했고요. 통진당 세력과 연대 문제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대표가 감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정부 세력과 손을 잡는 거다 이렇게 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뭐 예측했던 대로 색깔론을 꺼냈네요. 그렇습니까? 예, 늘 달달하죠. 색깔론 꺼내면. 그러니까 본인들이 가진 게 없을 때 늘 상대에 대해서 더 씌우는 겁니다. 근데 누가 지금 2024년에 색깔론이 통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웃기고요. 감옥에 안 가려고 종북 세력과 손을 잡는다? 아니 감옥에 안 가려면 정부 세력 손을 잡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앞뒤도 안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요, 이 여의도에 오셔서 가장 제가 우려되는 것은 예. 분열과 반목의 언어를 배웠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정치를 오래 하시면 예. 잘못했다가는 본인이 그런 일을 겪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통진당 세력하고 해야 되는 것은 비판할 여지가 있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인데요. 예. 첫 번째는 북한과의 대화를 한참 하던 국면이 아니잖아요. 지금 네. 북한은 제도화를 마치 적화 통일을 제도화시킨 상황이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정치 세력이 일부 골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비례대표로 예. 통진당 세력이면서 또 그 정책을 답습하는 네. 이런 분들을 비례대표 앞순위에 넣겠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런 비판을 안 한다는 것은 여당 정치권 대표로서는 직무유기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저는 비판에 대해서는 뼈 아프면 바꿔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명확히 하거나 바꿔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께서 저렇게 그냥 또 규정만 하신다 그러면 저는 오히려 국민적 심판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알겠습니다. 네. 그 아까 질문 드렸었던 이제 선대위원은 저쪽에 여러 명으로 가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한동훈 위원장 혼자 가는 거라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쪽에서는? 지금 일단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지지세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고 예. 또 이 여당이라는 것은 한동훈 비대위원장 혼자만의 그 어떤 활동으로 세가 얻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행정 기능이 제대로 발현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현 역할이 지속될 필요성은 있다. 오히려 다른 분들이 들어와서 또 목소리가 또 그 혼선이 있고 하게 되면 예. 국민적 혼란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단독 체제가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다만 네. 지역별로는 중심 그 인물을 선정할 필요는 있어요. 경기도의 어느 분, 그렇군요. 그다음 충청 지역의 어느 분 이런 부분들은 좀 부속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선대위원장의 지명과는 조금 다른 하다. 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제3지대 소식도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새로운 미래 이낙연 대표 광주 광산 을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 모습 보고 오겠습니다. 민주당은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압살한 개딸 정당 방탄 정당으로 전락했습니다. 저는 광산 을에서 민주주의 회복과 민주세력 재건을 주민들께 호소해 드릴 것입니다. 저에게 마지막 기회를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서영희 대변인, 그 광산 을 하면 민영배 의원 지역구입니다. 네.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이낙연 전 대표가 당을 나가실 때 그 현 이재명 지도부에 대한 반감을 많이 안고 나가셨잖아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지금 광주를 보면 광주 경선들이 몇 군데 남긴 했지만 대부분 이제 이재명 대표 가까운 인사들이 후보군으로 포진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민영배 의원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이제 친명 의원으로 좀 알려져 있죠. 그런 측면에서 아마 이낙연 대표가 그 지역구 선정에 있어서 그런 상징성을 가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보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그런 대결 구도로 가져간다는 점에서 좀 아쉬움이 커요. 왜냐하면 이게 진보 스펙트럼 안에서 새로운 미래가 시작돼야 되지 진보인 미래가 새로운 미래 자체가 민주당에 대적하는 그런 정당은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지역에 있었던 그 박시종 전 이제 비서실장이었죠. 그래서 그분이 아무래도 이쪽 지역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해왔고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조직세를 가지고 있으니까 아마 그런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출마를 결정한 게 아닌가. 좀 아쉬움이 있는 출마 결정이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한편 이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어제 봉하마을을 찾았습니다. 지난주에 발표된 한국갤럽 비례대표 정당 투표 의향 조사 좀 보면 여당 비례정당이 37%고요. 민주당 중심 비례정당이 25%, 조국혁신당이 15% 기록했습니다. 결과 어떻게 해석하세요?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의 이름은 조국혁신당으로 붙였지만 사실은 이제 친문정당으로 국민들께는 각인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예. 친문을 지지하시는 분들, 문재인 대통령 지지하시는 분들이 대거 지지하게 된 것인데 문제는 이제 그 공천된 인물들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에서 공천한 인물들을 볼 때 과연 이분들이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때 받아들일 수 있는 분들이냐. 이런 부분들이 반영된 지지율은 조만간 나타나겠지만 예. 어쨌든 이 친문정당이라고 일컬어진 조국신당의 그 약진이 사실 이준석 당대표의 개혁신당에 아쉬움을 좀 줍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당대표의 개혁신당이 조금 더 부상을 해야지만 예. 범보수 쪽에 어떤 지지하는 국민들이 표를 줄 것이 생기는 것인데 네. 그 부분이 조금 더 아쉬움이 있다. 좀 그렇게 알겠습니다. 저 CG를 한 번 더 올려주시면요. 뭐 예. 계속 변하긴 하고 있습니다만 조국 신당의 뭐 약진이란 표현까지는 좀 그렇습니다만 합쳐서 국민의힘 쪽으로 비슷한 수준이 되잖아요. 저렇게 조국 신당이 좀 커지는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아니 하세요? 조국 혁신당이 커지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네. 그러니까 노선이 분명한 거예요. 하나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인데 그것보다 분명한 건 검찰 정권이라는 규정이 있어서 예. 이걸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저 정도의 지지율 자체는 국민의 여러 가지 많은 그 의견들이 있겠지만 네네. 아 이번 이 정권이 검찰 정권이라는 거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저기에 표를 주는 거예요. 다른 게 없지 않습니까? 정당에 대한 목표는 오로지 그거고 지역구에 출마하는 것도 아니고 비례정당이에요. 예. 근데 비례정당에 저 정도의 어떤 지지를 보낸다는 거는 많은 국민들이 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검찰 정권이라고 여기고 있다라는 의미를 좀 내포하고 있다고 봅니다. 민주당이 더 득이 되고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그 여러 가지 큰 축에서 민주당도 윤석열 정권 심판 속에 이 검찰 정권을 종식시켜야겠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예. 저는 뭐 나쁘지는 않은 동행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짧게 한 말씀 네. 드리면 저기 유죄 판결 받으신 분도 계시잖아요. 대법원 확정은 안 돼 있지만 그렇다면 법원 정권이라는 소리도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것은 제도적 시스템을 사법 시스템 무력화시키는 정당이기 때문에 예. 국민적 판단은 다를 것이다. 국민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지켜보죠. 네. 자,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